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월세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집에 살게 된 거죠.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던 20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기술 하나로 지금은 순자산 80억,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런 거 겁 안 나요. 명문대 나온 동창, 의사, 변호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경매를 16년간 해온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좌절만 할까요? 저는 답답한 거죠. 어려운 권리 분석 안 해도 충분히 잘 벌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저처럼.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경매라는 외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500만 원이었지만 종잣돈을 5천만 원까지 모으고 나서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순자산 80억 정도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20여 채 주택을 소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고요. 2022년 하반기에는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경매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를 한다고 하면 항상 처음 만나는 분들의 질문이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투자에는요, 암기력도 없고요, 그리고 자산도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 당연히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왜 못하는지가 아니라,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를 찾았더니 경매 또한 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제가 경매를 접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은 제가 어떻게 접근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경매는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에 맞는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면 돈이 없는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요.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은 거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도가 쉬운 거 찾으시면 되고, 충분히 내가 찾아서 골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경매는 물건을 사는 데 쓰실 수도 있지만요, 경매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법률 지식이거든요. 알고 계시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식과 정보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평상시에도 해놓으시면 나에게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락기라는 건 좀 전에 상승기였잖아요. 경매는 이 상승기 때 감정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하락기에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기에 맞게 이 상승기에 감정평가 받은 물건은 유찰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기면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게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상승기 때는 다시 하락기 전에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를 보고 거기 상승장에서 꼭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면 그에 맞게 또 낙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때 그 상황, 시기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포인트는 저렴하게, 현재 시세보다 항상 저렴하게. 그래서 지금 하락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승기에 낙찰받은 물건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만큼 낙찰가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끌에서 샀다라는 거에 경매는 포함이 안 돼요. 경매로 부자 되는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고수익이 있잖아요. 내 자본이 조금 들어갔는데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무한정이 나올 수 있는 게 경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투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말씀은요, 주식도 가장 좋은 고수익은 자고 기절했다 깨어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부동산도 사놓고 하락장이라고 팔고 또 다시 단타를 치겠다고 팔고 이러면 고수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장기로 부동산은 우상향이라는 생각으로 오래 가져가다 보면 그게 수익이 나는 거죠. 경매라는 분야를 해보다 보니 현금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풀피를 뽑거나 또는 월세 세팅이 가능한 물건을 주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반전세를 하는데 반전세가 딱 낙찰가만큼의 보증금을 넣어놓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월세를 받으니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집인데도 주거형 부동산인데도 수익형 부동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경매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라는 건 여러 요소에 숨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택을 매매로 거래하는데도 거기에도 위험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세요. 공인중개사를 같이 중개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뭐가 위험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매 또한 위험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위험도가 낮은 거를 찾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경매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익 잠재력이 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재력, 숨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 물건을 보고 이익을 예상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잠재력이 큰, 나에게만 해당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잠재력의 이익을 찾으셔야지만 나한테 큰 수익이 오더라고요. 그 보는 눈을 키우시라고.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남들이 못 보는 물건 찾자. 그게 저는 발품에 특화되어 있는 이유가요. 손품에 약해요. 약하다는 게 뭐냐면요. 심각한 기계치예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뇌에다가 저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손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 남긴 걸 보는 게 손품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기록을 남기는 시점마저도 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을 보고 싶으면 내가 그날 발로 나가는 게 현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를 놓치기 싫어서 발품을 파는 건데, 손품에서는요, 예를 들면 빌라 같은 물건의 현 시세가가 정확히 표현이 안 돼요. 현장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손품을 팔다 보면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물건을 낚아채기 위해서 발품을 다니는 거죠. 근데 발품 시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장을 가셔서 오래된 원주민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동네는 글렀어 쯔쯔쯔, 아니면 아이 뭔 자꾸 이 동네 와서 기웃거려, 여기는 먹을 거 없어라고 하는 동네가 진짜 찐이 숨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장에 있는 원주민들도 눈치를 못 챌 때 투자자인 사람이 초기 발동을 해서 그 동네 간 거죠. 거기에서 낚아챌 수 있는 거죠. 현주민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거든요. 그 물건이. 현장에 갔을 때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입찰할 물건만 보고 오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 주변에 비교 물건을 보고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인이 더 보고 오는 거를 예로 들어드리면, 동네가 재래시장이 있을 수 있고 대형 마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래시장에 갔어요. 서민적인 동네예요. 그 안에 있는 품목, 예를 들면 노령 인구가 많은 동네에 갔을 때는 털신이 겨울에 나와 있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신혼부부가 많은 동네에는 품목 자체가 틀려요. 먹거리가 있거나 핫도그나 떡볶이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동네. 또 하나, 가격을 보시면 좋아요. 똑같은 물건을 재래시장에서 도매로 가져온 상인들이요, 생활 수준이 높은 동네에서는 1,000원에 3개를 팔아야 되는 물건을 1,000원에 2개 팔기도 해요. 그런 물가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와요. 그리고 잘 팔리는 품목도 보죠. 그러면 백화점에 갔을 때도요, 들어와 있는 입점의 브랜드도 봐요. 또 아울렛이 어디는 명품이 입점해 있는데 어디는 중저가가 많이 입점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오거든요. 생활 수준 또는 연령층,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와요. 우리의 매수자와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마포구 물건이요, 집 주인분께서 본인의 집의 시세를 잘 모르셔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위로를 하고 가신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낙찰 받고 나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지도 않죠. 색상만 바꾸면 돼요. 예전에 썼던 체리 색상을 화이트로만 변경을 해준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들어간 그런 케이스인데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정확한 가격을 낙찰자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망원역에서 200m니까 그냥 작정하시고 뛰어가시면 2분 컷이에요. 거기를 낙찰을 받았는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P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건을 낙찰을 3월 달에 받게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현 시세는 전세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낙찰금이 집값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전세가가 너무 높으면 임차인이 2년 뒤에 이사를 갔을 때나 아니면 다시 재계약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게 깡통 전세인데 무리하지 않은 금액에 전세를 했기 때문에 2년 뒤에도 깡통 전세마저도 걱정을 안 할 금액에 안전한 전세금으로 계약을 한 집이에요. 오래 사시거나 매일매일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의 실거주하는 집이 예전에 내가 샀었던 금액만 기억을 하세요. 특히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일 때는, 그리고 살아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안 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으세요. 이 물건은 하락장이라서 정말로 빌라에까지 관심을 많이 갖진 않으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천 물건의 빌라들은 입찰자가 좀 많이 몰리는 편이세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에 빌라 중에 단독 낙찰을 받아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데요. 감정평가 받을 때는 이 빌라가 모아주택이라는 개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경매가 진행되면서 모아주택이라는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니까 단독 낙찰을 받아와요. 낙찰가보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높은 물건은 맞아요. 이 물건도. 근데 현재 진행형이라서 명도 중이거든요. 이사 가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물건이라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P 투자를 했다라고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발품을 안 팔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어딘가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손품을 올려주지 않으면 검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품 다녀본 사람만 그 뉴스를 알고 있어서 입찰을 가는 거죠. 서울시 모아주택이라는 건요, 예전에는 가로정비 주택이라고 단독 아파트가 동을 여러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썩 높진 않았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단독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모아놨다 해서 모아주택이에요. 이 모아주택이 지금 가장 핫할 거예요. 핫한데 가면 원주민 분들이 동의서를 걷고 계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모아주택을 할 것이니 우리 동네도 한번 모아주택에 받아주세요 라는 동의서를 걷고 계시거든요. 그런 동네는 발품을 해야지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네 갔을 때 부동산을 다니셨을 때 새 간판이거나 공인중개사 아래에 명패가 바뀌어 있거나 하면 다른 데서 유입된 부동산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원주민 부동산 분들, 그 아주머니 공인중개사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쪽에 어느 구에게 동의서 걷고 있잖아 라고 힌트를 주세요. 동네 주민 엄마하고 말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님들한테 말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잖아요. 이미 우린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알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다니셔야지 먼저 선점이 가능한 거죠.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 5천이 있어야지만 입찰금 10%, 뭐 잔금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6년, 17년, 18년 요때가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규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때 내 공부가 없었고 내 확신이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뒷걸음질 치거나 그 5천으로 그냥 장사를 하는데 머물렀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준비 과정에서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고 내 확신껏 그 5천 다시 이러면 또 벌지라는 정신무장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밀어붙였더니 지금 현재 자산이 뭐 복리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영끌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자 내느냐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서도 말려요. 정말. 너 지금 그 있는 돈마저 날리려고 그래? 라고 주변에서도 말리고 걱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실행이 한 단계 한 단계 밟다 보니까 그때는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지금에서야 자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만큼 상승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깜깜한 터널 속에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터널 끝에는 빛이 나와요. 확실해요. 공부하세요.